현희 씨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 북의 이모저모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더 뭐 알찬 진짜 소식들 많이 골라갖고 오셨는데 네. 제일 처음에 준비하신 게 아마 북한 매체에서 남한이 대한민국이 사드 추가 배치를 지금 꾀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에요. 네, 네네. 맞습니다. 북에서 남쪽의 거거도 방어 미사일이죠. 네. 사드 그 배치 추가 배치하는 데 대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2일 날 그 대외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권장을 메고 매를 맞으러 가는겨. 곤장 메고 매 맞으러 매를 맞으러 가는 겨. 네. 맞으러 권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격이다라는 기사에서 이런 사드 이렇게 한미 연합 무슨 뭐 협의회가 있었나 봐요. 거기에서 사드가 안정적으로 주둔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어떤 그런 걸 마련하고 그 추가 배치를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토론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 배치를 꾀하고 있다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이제 추가 배치에 자그마한 어떤 기미만 보여도 이제 북에서 확실하게 뭐랄까 못을 박는다고 아까 선을 긋는 것 같고 이제 뉴스를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란 게 뭐 이렇게 훈련이 엄청 많네요. 한미 간에 무슨 뭐 글로벌 썬더, 글로벌 센티널은 아마 뭐 보초 쓴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또 우주 상황 인식 연합 훈련도 있고 네네네. 여러 가지 훈련들 지금 우리가 한미 또 다국 나라들의 어떤 연합 군사 훈련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 한반도에서 그게 또 진행된다는 게 위협적인 거죠. 그럼 미국의 그 무서운 핵무기라든가 잠수함 이게 우리 한반도 땅에 들어와서 시도 때도 없이 들어와서 이걸 한다는 게 무섭고 이번에 북에서 왜 이런 거를 지적을 했냐라고 보니까 이번에 국정감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국정감사에서 주일 대사 남쪽에 주일 대사? 주일 대사가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삼불협의. 삼불협의라는 게 이렇게 중국과 한국이 그 협의를 했나 봐요. 사드 배치를 추가하지 마라. 네네. 이거 무슨 미군과 어떤 정보 한미일 좀 그런 거 좀 하지 말아라. 이런 세 가지 뭐 해가지고 삼불협의를 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뭐 합의도 아니고 아니다라고 부정을 해 치웠답니다. 국가 간의 어떤 합의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사드를 또 추가 배치하기 위한 게임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관표 주일 대사가 국정감사에서 지금 연인이 말씀하신 세 가지를 대한민국이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공식적인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 미국의 압력에 따라서 고고도 미사일 방위 체계에 사드가 추가 배치되는 게 아니냐. 근데 이거는 이제 북의 문제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세와 관련이 있어서 맞습니다. 중국에서도 아마 예민하게 반응을 하겠죠. 그렇죠. 또 그 중심에 가장 어떤 분란이 일어났을 때 가장 위협적인 게 우리 한반도 아닙니까? 중국이고 미국이고 그거 다 부차고 기본 우리 한반도예요. 한반도 중심 땅속에서 이 대국들이 놀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중심에서 그 대국들한테 꺽두가시 노름을 군사의 어떤 그런 심부름꾼이나 해야 되냐? 저도 좀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이 올라갈 때쯤 되면 이제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는 뭐 트럼프가 좀 앞서다가 이제 바이든이 앞서는 걸 보고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사드 배치를 조금 뭐 강조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트럼프하고는 또 다른 입장이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주일 대사의 이 발언에 대해서 그 다음 날 중국 외교부에서 대변인이 발표를 또 했습니다. 중국에서. 네네. 2017년 10월에 중국과 한국이 이 사드 문제를 단계적으로 어떻게 뭐 문제를 처리한다는 이런 합의를 한 건데 이걸 뒤집어 엎는다는 게 좀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분명히 양국 간의 합의였다. 그리고 양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일이다. 이거는 그 다른 나라가 아닌 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진핑의 방한이 계속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요때 2017년 10월에 그때 중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은령 맞아가지고 사람들 많이 힘들어하고 이제 저기 중국하고 교류 많이 끊기고 하는 것들도 현장에서 보고 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결국 우리가 자주적으로 주체적으로 우리의 운명을 우리 공동체가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국제사회를 어떻게 잘 조율하느냐, 국제사회에서 우리 편을 얼마나 만드느냐, 혼자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어느 일방의 손을 들거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렇게 불화
전쟁의 어떤 그 요충지가 되도록 이런 뭐 군사기지, 뭐 공격무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는 좀 신중하고 또 전체적인 합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때 2017년도에 사드 들어오고 할 때게 저도 그 남쪽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TV로도 계속 봤어요. 사드가 뭐 야밤에 막 다전함처럼 그렇죠. 들어오고 네. 주민들이 밤을 새면서 그걸 막고 막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나고 뭐 주민들이 얼마나 반발을 했습니까? 주민들뿐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성주에 내려가서 막 같이 결집하고 저도 여러 번 나가서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아니 저는 이해 안 되는 게 자기 나라 국민들, 자기 나라 이민들이 싫다고 힘들다고 이거 아니라고 하는데 기어코 이 미국의 사드 우리 국익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미국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이걸 왜 우리 국민이 희생으로 그걸 우리가 해줘야 되냐 참 가슴 아팠어요. 네,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가 좀 서둘러서 쥐소미아와 더불어서 이제 서둘러서 뭔가를 결정한 것 같죠. 그러니까 박근혜가 자기가 떨어지기 전에 이것부터 빨리 해놓고 자기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했던 산물이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의 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바뀌고 하면서 이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주적인 결정을 내려야 되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첫 번째 뉴스로 골라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총련 분해 대표자 대회에 축하문을 보냈다는 소식입니다. 네, 올해 11월 1일이죠. 일주일 전인데 일본에서 저청년, 제1번 조선인 청년합회 거기에 분해 대표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꼭 무슨 대회죠. 어느 대표들 대회인데 그 분해 대표회에 북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축하문을 보냈어요. 그 축하문에서 이게 북에 청년하게 되면 중앙 지부가 있어요. 여기도 무슨 민주노총이다 하게 되면 중앙민주노총이 있겠죠. 그다음에 지방에 어떤 지방 본부가 있을 거고 그 밑에 지부가 있고 분해가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청년도. 근데 그 맨 밑에 하부말단 분해 대표들 그 N 하부말단의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그분들이 올라와서 대회를 가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축하문에 의하면 이렇게 기본 제시했습니다. 과제를. 저 청년이 앞으로 나가야 될 가오. 첫째가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전진하는 힘 있는 애국 집단으로 꾸릴 것. 애국 집단. 그다음에 상부상저와 덕과 정으로 결합된 따뜻한 동포 동네로 꾸릴 것. 민족성 거수의 거점으로 견고하게 다져나갈 것. 통일과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특색 있게 이바지하는 애국 애족의 보루로 만들 것. 이 네 가지 과제를 축하문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꼭 이 땅에 사는 사람들만이 한민족이 아니라 뭐 같은 언어라든지 같은 문화라든지 같은 뭐 기억이라든지 뭐 고통도 기쁨도 같이 나눴던 이런 어떤 한민족들이 더군다나 뭐 평화와 어떤 뭐 화해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모여서 어떤 공동체를 이룬다는 게 참 뜻깊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본에 진짜 일본이 우리나라를 정말 수십 년을 식민지로 짓밟았던 그런 정말 철천지 원수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일본의 적대국인 일본의 중심에 자기 나라의 정말 전원 높은 공화국들이 띄우고 조선말을 배우는 학교를 떳떳하게 하고 공부를 시킨다는 것, 자기 자녀들을 일본 말이 아닌 자기 나라 조국의 말을 배워줄 수 있다는 것, 아직까지 그런 조선학교가 남아있다는 게 너무 정말 궁지스럽고 그게 이번에 지금의 모습을 있게 한 그 N 밑에 하우말단의 분교 대표들 그분들에게 헌신과 노력 이게 참 안겨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힘든 상황에서 왜냐하면 일본에 살고 있으니까 특히 뭐 아베가 되고 나서 뭐 그 이전부터 그 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말 힘들게 살아왔던 분들이 어떤 자주적인 그리고 혈연적인 어떤 이런 강고함 속에서 그 자신의 것들을 지켜낸다라고 하는 게 특히 말씀하신 대로 조선학교 다니는 학생들, 어린 학생들은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학생들 초등학교인가요? 중학교인가요? 그 학생들은 학교도 무상으로 안 해주고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그 저청년 학생들이 북에 평양에 방문 갔다 오는데 일본에 도착했을 때 짐을 몽땅 수색해서 북에 거 물건들 빼앗는 이런 만행까지 저지르고 엄청난 저청년에 대한 탄압을 많이 했죠. 그 북에 계실 때도 이 그러니까 총련계 분들이라 그러나 제일동포 분들을 좀 보신 적이 있으세요? 당연하죠. 그래요? 우리가 제일동포들을 볼 때 우리가 북에 보게 되면 1월 1일 날 설맞이 공연이라고 해요. 한 해 초 시작 아닙니까? 1월 1일 날 내게 되면 설맞이 때 마지막에 무조건 책이에요. 제일 저청년 애들의 공연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할 때는 온 나라 인민들이 멍땅 다 울어요. 울 수밖에 없어요. 오, 정말 기막히죠. 그리고 무슨 제일 인상에 남는 게 뭐냐면 북의 유명한 인민 배우 전희영이라고 있어요. 네. 전희영이가 휘파람, 남자에서 부르는 네네, 휘파람, 그거 불렀던 가수예요. 어릴 때. 휘파람. 네. 그건 남자선 다 잘하잖아요. 그걸 휘파람 불렀던 가수인데 이 전희영이가 어릴 때 중학생하고 어릴 때 일본에 갔었어요. 저청년에 가서 노래를 불렀거든요. 네. 나라에서 돈을 보낼 줄은 꿈결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이 노래, 이 교육 원접이 많은 교육 원접이야 장학금을 해마다 끊임없이 꼭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속에서도 내 저국에서 우리 애들한테 교육비 장학금 보내준 거, 그걸 이 노래를 들을 때 일본 사람들이 멍땅 울은 거예요. 네. 그러니 이 전영이도 그 노래 부르면서 참지 못하고 엉엉 울면서 노래 불렀던 참 그런 게 있었죠. 그 또 말씀하신 대로 휘파람 말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뭐죠, 반갑습니다. 네네. 이 노래도 그 반갑습니다가 그 제일동포 분들이 이제 평양 북을 방문했을 때 그 반갑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시작돼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우리 한민족이 반갑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연을 모르고 들으면은 그냥 경쾌한 노래인데 그 사연을 알고 들으면 정말 느낌이 다른 거예요. 감동이고. 반갑습니다. 가사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국이 60년대, 70년대 그리고 뭐 50년대 전쟁 끝나고 독재 시기를 거치고 이럴 때 북이 그 앞선 경제 발전으로 어떤 뭐 제일종포 분들에게 어떤 희망도 주고 꿈도 주고 우리에겐 조국이 있다. 뭐 이런 어떤 강고한 연대도 하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북에서 가장 이름 있는 게 우리 한독수 하게 되면 초대 저청년 우장 아닙니까? 네. 그 한독수 우장의 그 업적을 기리느라고 북에서 한독수 경호업대학이라고 있어요. 네. 경호업의 대학 이름을 한독수라 했죠. 왜 딱 한독수를 경호대학에 이름을 붙였을까? 근데 기본 55년도인가요? 54년도 그때 저청년이 만들어져가지고 그때부터 저청년 오랜 역사죠. 그때 만들어가지고 있었는데 북에가 전쟁 갓 끝나가지고 경제가 힘들고 잘주 경제할 때 그때 저청년에서 많은 경제적인 어떤 그런 기업가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많은 도움도 줬고 그다음에 거기 어떤 선진 기술들을 많이 저청년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거죠. 네. 해외에 계신 한민족 동포분들의 어떤 도움과 협조 그리고 또 우리도 여기서 그분들이 해외 생활하는데 자랑스러운 조국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주고받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골라주신 소식이 김정은 위원장이 조선 총련에 일본 국민과 친선 그리고 코로나 방역에 협력할 것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고 그래요. 네, 이번에 축하문에서 그 저청년에다가 일본 국민들과의 어떤 우호적인 활동에 대해서 격려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청년 청년 사람들이 일본 땅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과의 격리돼서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 정배 아베나 어떤 그놈들이 나쁜 대북 관점 이런 게 나쁜 거지. 인민들은 다 우리가 미국 인민들이나 일본 인민들이나 똑같은 우리 인민들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 인민들과의 어떤 연대적 활동, 그걸 우호적인 활동을 격려했습니다. 잘할 때 대한 거. 그리고 이 코로나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코로나로 단 한 명도 이 코로나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가족이 있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역 사업을 잘할 때 대한 거. 그런 데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동포들이 뭐 세계 각국에 안 나가 있는 곳이 없지만 그래도 아픈 역사 속에서 제일 한국인 분들이 제일 조선인 분들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또 미국에 계신 분들이 제일 많고 이 두 군데에서 물론 뭐 교포 사회에도 반복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 이 두 분들이 그 미국에서도 이제 어떤 뭐 종전 선언을 지지한다든지 이런 어떤 여론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 뭐 피스 코리아 나우 뭐 이런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뭐 국제 대회 같은 것도 좀 하고 뭐 이런 활동적인 것들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가 더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축하문에서 뭐가 있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하게 또 강조한 게 이 자녀들 문제, 우리 후대들의 문제. 그러니까 2세, 3세들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대들한테 우리 민족의 뜻을 이어나갈 계주봉을 이어갈 그런 사람들인데 여기 절대 시간과 품을 절대 아끼지 말고 품을 들여서라도 이 사람들이 일본에서도 우리나라말, 조선말과 조선 역사, 조선 구를 읽을 수 있도록 거기에 힘을 쏟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2015년도에
네. 원래 이 저청년이 1955년도에 결성이 됐어요. 네. 근데 2015년에 60돌을 맞습니다. 한갑을 맞는데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를 축하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청년과 제일동포들의 운명과 미래를 끝까지 보살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청년은 끝까지 우리가 마지막까지 너네는 우리가 책임질 거야 라고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 여기서 제가 참 안타까운 기사를 또 봤어요. 네. 연합뉴스인데요. 네. 연합뉴스에서 2017년 4월 11일 날 뉴스입니다. 네. 근데 남북한이 제일동포 2, 3세들을 자기 진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치열한 교육 전쟁을 벌린 정황이 2017년 4월 11일 공개한 86년도 외교 문서에서 드러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괴 북괴 저청년에 북괴가 저청년에다 성금한 교육 원조비와 장학금이라는 제목으로 외무부에 자료가 있었나 봐요. 네, 네. 공개됐는데 북한은 조선 청년에 1957년부터 84년까지 약 350억엔 네. 3,557억 원이네요. 와. 3,500. 오, 상당히 큰 돈이네요. 예, 이 돈을 보냈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청룡사관은 84년도 7월 26일 외교부로 보낸 전문에서 외교부에다 보냈죠. 당간 간내에는 남쪽에 일본에 있는 그 한국에서 가나라는 간내에는 네. 한국계 학교가 한 개도 없었답니다. 네. 84년도까지 한 개도 없었는데 반면 저청년은 초중고가 17개 조선학교가 있었대요. 거기 총 교원수는 230명이고 학생 수는 3,300명이랍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생이 해마다 210명이 배출하고 있다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요게 이 외교부에서 일본인 그 용사관에서 우리 남쪽의 외교부에다 보낸 서류인데 그 서류를 받고 남쪽의 외교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민단계 교포 자녀가 저청년 학교에 두고 있는 사례를 계속 파악하고 수시 동향을 점검하라. 그리고 본인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민단계 한국 학교 또는 일본 학교로 전학할 것을 설득하고 권유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네. 이게 외교부. 이게 이제 1980년대 중반 정도의 소식이죠. 네.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때 상황이 이렇게 진짜 국가의 존립 이유가 어느 곳에 있던 자신의 어떤 국민, 시민, 이제 같은 동포, 민족들을 보호하고 또 교육을 위해서 도와주고 해야 될 텐데 아마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그 대한민국 사회 당시의 어떤 어려움, 그래서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독재 정치 시대를 살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대로 나타난 어떤 자료를 지금 읽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놀랐던 게 뭐냐면 누가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 무엇으로도 채찍으로도 폭력으로도 절대 살 수 없는 게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은 정말 인간의 따뜻한 정으로 진심이 오갈 때만이 마음을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북에서 95년부터 2005년까지 자기 국민들도 굶어 죽었던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도 단 1년도 빠짐없이 꼭 했던 게 바로 일본 저청년에다가 조선 학교 어린애들한테 교육 원조비와 장학금을 1년도 빠짐없이 계속 줬습니다. 근데 그때 남쪽에서는 대체 그러면 일본에 있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뭘 했을까? 그러니까 자기는 하지 않고 그저 강제로 끌어올 생각만 하고 근데 여기 북의 역사를 보게 되면 김일성 주석이 있을 때부터 아닙니까? 55년대 창립이 됐으니까 저청년이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총 166차에 걸쳐서 돈을 보냈습니다. 교육원조비. 그래서 지금까지 총 486억 6,330만 390엔입니다. 네. 이 돈을 지금까지 보냈던 거죠. 큰 돈을. 그래서 이제는 그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이런 어떤 제일동포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사할린 이제 고려인 분들이라든지 중국의 우리 동포분들 여러 가지로 할 일은 참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치가 제대로 쓰고 경제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마음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민족을 하나로 이끄는데 조금 서로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남쪽에도 제일 조선 한국인들을 네네네. 위한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꺼성이라던가 무슨 이런 단체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해마다 일본에 가서 그 학생들을 격려도 하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쓸쓸했던 게 저건 왜 어떻게 시민단체 개인들이 저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나라에 국가가 있는데 저 일본에 있는 저 우리 동포들한테도 자기 저건 있을 건데 왜 개인들이 가서 쟤들을 응원하고 해줘야 될까? 국가가 나서야지. 이런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나라가 국가가 이제 존립 이유가 그런 거죠. 뭐 전 자꾸 영화 생각이 나서 그 무슨 남한산성이나 뭐 최종병기 활 이런 거 보면은 그 이제 거기 조선시대 배경으로 했습니다만 되게 우화적으로 진짜 나라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자신의 국민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나라가 그쵸. 무슨 의미가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런 생각도 났어요. 세월호가 우리 빠졌을 때 그 당시 국가는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가의 부재,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던 순간이잖아요. 네. 그게 씁쓸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이런 어떤 조선 총련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축전을 보내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우애를 다져갈 것인가, 뭐 대한민국 사회도 이제 빠지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드 배치 이거는 뭐 정말 네.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죠. 추가 그쵸. 배치는 더욱더. 네. 그쵸.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